계속 이어서 할까요? 여러분 아까 이제 우리가 고정이자 봤잖아요. 고정이자. 그래서 고정이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고정이자의 경우는 시장금리가 상승할 때는 대출자가 못 돌려받으니까 수익 손실이 있다 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 변동이자는 어떻게 되냐? 보니까 변동금리 제도는 대출자 차입자 간의 금리 변동을 합의한 제도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자가 바꿀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럴 때 변동이자는 이자를 은행이 마음대로 바꾸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확인을 잘 안 해서 그렇지. 대출 받을 때 자서하잖아요. 자서. 자서할 때 막 그 깨알 같은 글씨로 써진 대출 약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자율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다 시키겠다라고 다 써져 있다. 그냥 확인을 안 해서 그렇지. 물론 설명은 듣죠. 듣자마자 잊어버리죠. 일단 대출 받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변동이자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기준금리라는 건 보통 CD, 3개월 만기 CD나 자금조달 비용지수라는 거죠. 코픽스 같은 거를 오늘날 주로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가산금리는 개인의 신용에 따라 조금 달라요. 신용이 나쁘면은 조금 더 받고, 신용이 좋으면 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마진이 포함되어 있겠죠. 자, 이런 변동이자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 시험에서는 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늘상 변동이자라고만 나와요. 그러니까 하변 조정 재입상은 한번 읽어두시면 되는 정도죠. 그래서 재입상은 일정 기간마다 이자율을 협상한다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안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미국에서 쓰는 제도이다. 자, 가변과 조정은 이것도 변화할 수 있다. 이것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간에 변화한다 그 이야기죠. 그럴 때 결정적 차이가 뭐냐? 가변이자율은 차입자 대출자 간에 합의된 어떤 변동 지수에 따라 보통 인플레 감ung 지수를 쓰거든요. 이자율을 변화시키는 것. 조정이자는 가변과 똑같은데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는 지수, 아까 그 기준금리 지수가 다양하다. 그래서 대출자에게 재량권이 좀 있다. 대출자가 여러 가지 중에서 야, 너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렇게 재량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딱 합의된 어떤 변동 지수 딱 하나를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지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량권이냐 차이밖에 없는데 애매하다. 뭐 기억 안 해도 된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특징인데 대출 실행 시점에서 변동금리 제도의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제도의 대출 금리보다 낮다. 아까 이야기 드렸는데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죠. 2번 변동금리 제도는 고정금리 제도에 비해 대출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큰 것이 보통이다. 왜냐하면 보통 이자가 올라가고 올라갈 때는 채무자가 내야 되는 돈이 많아지겠죠. 그러므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이유는 금리 인상 시 차입자가 부담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금리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은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대출자에게 유리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동금리라 그러고 금리의 변동 주기를 10년, 만기까지 했어. 그러면 10년간은 못 바꾼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좀 짧게 해야 돼. 그래야 대출자가 좋은 거예요. 즉 금리가 올라갈 때 빠르게 차입자에게 위험을 전가할 수 있단 말이죠. 이자의 위험을. 그 다음에 변동금리에서 금리 인상의 상한이 설정된 경우 차입자 측의 금리 위험 부담이 감소한다. 일정 상한을 정해버렸다. 금리가 더 올라가도 일단 상한까지만 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감소하겠죠. 따라서 대출자의 기대 금리는 상한이 없는 경우보다는 조금 높아질 거다. 왜? 위험이 대출자에게는 약간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특징 1번부터 4번은 시험에서 아주 잘 쓰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종종 읽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이 저당의 상환 방법인데 요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죠. 이거는 계산 문제로도 아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를 보면 원금 견동분할 상환 방식이죠. 이야기는 원금을
항상 매기간마다 일정하게 갚겠다 그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월, 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죠. 이 이야기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균등하다. 그러니까 차입자 입장에서는 맨날 내는 게 똑같다 그 이야기죠. 자, 먼저 또 제목 봅니다. 체증식 상환이죠. 체증식 상환이라는 거는 기간에 따라서 상환하는 금액이 점점 증가하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요. 여기 있는 표, 여러분 이거 연습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왜?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표를 이해하시면 끝난 거예요. 대략 일단 한 개에서 두 문제는 무조건 나오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저당의 상환 방법이죠. 그래서 저당 상환의 예시입니다. 근데 1,000만 원을 이자 10% 기간 10년으로 빌렸다. 그럴 때 우리가 투자이론 공부하셨으니까 돈 빌렸을 때 갚는 거는 뭘로 계산하느냐? 저당 상수죠. 그래서 제가 저당 상수를 여기 드렸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1,000에다가 이걸 곱해가지고 해마다 163만 원만 갚으면 10년간 그러면 원금과 이자가 다 갚아지더라. 이걸 뭐라 그런다고? 월, 리금을 똑같게 갚는다. 균등상환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정리하셔야 될 게 월, 리금 균등상환이에요. 자, 그럴 때 당연히 이걸 원금과 이자로 쪼개볼 수 있느냐? 있지요. 계산 문제는 주로 그걸 내겠죠. 그런데 이 둘 중에는 뭘 계산을 먼저 해야 되느냐? 그건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당연히 뭘 먼저 계산하느냐? 이자입니다. 이자. 왜? 원금은 조건이 없어서 계산을 못해요. 이자는 1,000에 10%,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죠. 100만 원. 자, 그러면 이 163 중에 100이 이자라면서요?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원금이죠. 이와 같이 원금은 이자를 계산해야 그 나중에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자, 이거 63을 갚았어. 그러면 잔액이 얼마일까요? 잔액이 90 여러분 그 163에서 63을 갚았으니까 100인가요? 100? 100 정도 되나요? 그러면 두 번째는 다시 1000에서 63을 갚은 거죠. 1000에서 63을 까야죠. 빌린 돈 1000에서 그러면은 947만 원 근처 되나요? 937만 원? 좋아요. 그럼 937만 원의 10% 이자겠죠. 항상 이자는 잔액에 대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94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 163에서 94를 뺀 게 얼마죠? 69죠. 이와 같이 이거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계산할 때는 항상 먼저 이자 계산이고요. 이자 계산이 되면 그 다음에 원금이 계산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반복해서 계산하시면 이렇게 쭉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보시다시피 항상 우리가 은행에 내는 원리금 합계액, 저당 지불액, 부채 서비스액은 163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이자는 처음에 많아. 왜? 빌린 돈이 많으니까 처음에. 그런데 뒤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 어째서 줄어들까요? 원금을 차차차 까나가니까 잔액이 줄잖아요. 그래서 줄어든다. 그러므로 원금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금 균등은 어떻게 해야 될까? 원금 균등. 원금 균등은 일단 원금은 균등해야 되니까 1000 나누기 10년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해마다 100만 원씩 주르륵. 이것도 가장 중요한 건 계산할 수 있는 건 이자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자는 처음에는 1000에 10%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0을 내는 거예요. 원금이 잡혀서. 두 번째는 100을 갚았으니까 잔액이 900이죠. 900에 10% 9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190을 내는 겁니다. 와 같이 쭉 반복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금 균등은 당연히 원금은 일정해. 이자는 줄어들죠. 바로 우리가 은행에 내는 돈 원리금 합계액은 200, 190, 180 점점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겠죠. 감소. 그래서 이렇게 듣기만 하면 안 되고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계산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체증식이죠. 체증식은
이렇게 매기간 내는 돈이 점점점 증가하는 방식이 증가. 예. 그래서 어쨌든 1,000만 갚으면 되는데 이것도 이자 계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빌린 돈 1,000만 원에 10% 100이죠. 그런데 은행이 80밖에 안 줬네? 그러면 못 갚은 20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년에 갚아야죠. 그래서 여기는 원금 상환액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이런 걸 부의 상환이라 그래. 자, 그러면 우리가 갚아야 될 잔액은 얼마예요? 1,020만 원이죠. 바로 두 번째 이자는 1,020만 원의 10%죠. 그러니까 그런데 80밖에 안 줬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부의 상환이 있는데 22만 원.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잔액은 얼마죠? 1,042만 원이죠. 1,042만 원에 10%가 되겠죠. 그래서 104예요. 그런데 120 갖다 줬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이제는 이제 16만 원을 갚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체증식의 경우에는 초기에 부의 상환이 발생한다. 이거 시험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이따 확인할 텐데, 자, 원금이, 원금 유동은 100을 갚았죠, 첫째. 원리금 유동은 63이죠. 최증식은, 마이너스 20이네. 은행 입장에서는 원금이 빠르게 상환될수록 위험이 적죠. 그러니까, 이 원금 균등이 위험이 가장 적은 방식이에요. 위험이 적으면, 요구하는 수익,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 이자가 낮다 그랬죠. 그래서 원금 균등이 이자가 낮은 겁니다.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이고요. 그 다음에 체증식은 원금을 못 갚으니까 가장 이자가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워낙 중요하니까 조금 쉬었다가 너무 길어지면 또 집중력 떨어지니까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러면서 확인하자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스스로 계산을 안 해서 어려운 거예요. 스스로 계산을 해보면 뭐 그런 분들은 한 번 듣고도 이해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셔야 된다. 잠깐 쉬었다 뵙겠습니다.